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말특근, 오늘 진행을 맡은 양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촛불 집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이었죠. 첫 집회에 3만 명이었던 참석자들 2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탄핵안 표결 직전 6차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총 23번 진행된 집회에 모두 1680만 명이 함께 하셨는데, 이건 한국 인구 3분의 1에 맞먹는 숫자라고 합니다. 참여 인원도 놀랍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사고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평화 집회에 해외에서도 찬사가 쏟아졌고요. 독일 인권상 올해의 수상자로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10월 28일 토요일 뉴스공장 주말특근,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제 코너를 밀어내고 자리를 꿰차셨지만 저도 미워하지 않는 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는 어떤 어록을 쏟아냈을까요? 10월 25일 수요일 3부에 방송됐던 노르가즘,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고 인기 코너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다스송 들으셨죠? 예. 아침마다 저희가 이 송을 틀고, 국민 체조하듯이 어깨를 펴고 근육을 푼 다음에, 이 노래가 이 음악이 독일에서도 유행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독일어로 다스가 뭔가면은 디스거든요. 디스. 예. 바스 다스 하면 what is this 이래 되는 게, 다스가 누구 겁니까 하면 이게 누구 겁니까? 이제 독일어는 그렇게 되니까. 다스 누구 겁니까? 물어보셨죠? 국감장에서. 저 대검 때 검찰총장에게 물어보려고. 아직 아끼고 계시군요. 예, 아끼고 있습니다. 아끼고 계신데. 답변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저희가 후원금 다 찬 줄 알고 후원금을 안 내가지고 후원금이 텅텅 비었다. 혹시 방송 나와서 전화 좀 왔습니까? 전화는 많이 왔습니다. 네. 전화만 오고 돈을 안 내고. 아니 전화도 오고 뭐 전화 거신 분들은 다 이렇게 고맙게 또 보내주신 것 같고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찼군요. 예. 아직 다 차지 않았다. 갈 길이 멉니다. 혹시 갈 길이 일단 국감에서는 신문지 깔고 누우셔가지고 예. 화제가 됐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바로 검색해 보셨죠? 바로 검색한 게 아니고 그 질문하고 점심시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후에 누가 이제 그 옆에 정천 의원이 지금 실검 1위다라고 이제 저보고 알려줘가지고 열어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열어봤는데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 검색하는 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안 되죠. 정청래 의원은 본인 발언하기 전부터 검색해가지고 발언하고 나서 얼마나 변했나 끊임없이 검색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요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외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여론 플레이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의식하지 않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올해 8월 31일 날에 부산고법에서 너무 좁다라고 이렇게 그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지불하라 돼가지고 이렇게 줄 소송이 이어지면 한 700억 이상 정부가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제 한번 따져야 되겠다 이런 뭐 신문지까지는 준비 안 했지만 이 내용을 이제 거론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런 사람들은 10배 이상의 면적을 쓰고 있는, 그리고 밑에는 또 온돌까지 깔려 있는 전기 온돌까지,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이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니까 그 귀하가 할 얘기가 아니다. 귀하가 할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 관밀수송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가석방 요건을 강화해가지고 그래서
석방을 갖다가 적게 한 거예요. 그 전보다도. 그래서 더 많아져 가지고 지금 1.6, 1.7배 그 정원의 이상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 뭐 여러 명 있는 방에서는 신문지 한 장 정도 공간밖에 안 나온다 한 사람당. 거기서 이제 한 사람에게 그 1인용 매트를 지급하거든요. 3단 네. 이렇게 펼치면 네. 두터운 요가 되는 두께 한 5cm 이상의 그 네. 매트를 지급을 하는데 그 매트에 2명이 잡니다. 아, 2명이 자요? 1인용 매트에 2명이 자면 그러니까 1인용 매트가 석장 깔린 방에 6명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예, 근데 그게 워딩 제공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렇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서 1인용 매트 5개 깔고 자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허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2장씩 겹쳐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온도를 해줍니까? 예, 사실 그 교도소 안에서 저도 있어봤지만은 교도소 안에서는 겨울에 바닥이 춥잖아요. 예, 그 머리맡에 물 담가두면은 그 이제 물 한 그릇 놔두면 그 아침 보면 얼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뜨거운 물을 갖다가 플라스틱 통에 넣어가지고 그 수건으로 감아가지고 그걸 껴안고 네, 추우니까. 껴안고 이제 그 난방을 유지하는데 바닥에다가 온도를 깔아놨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오늘 여기 처음 제가 공개를 하는데 전용 접견실이 있어요. 아, 따로 전용 접견실을 만들어줬어요? 예, 변호사 접견실을 갖다가 네. 변호사 접견실이 부족해가지고 변호사 접견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그렇죠, 상황에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만 쓰는 전용 접견실. 언제나 와서 쓸 수 있어요. 대기 없이. 사실상 뭐 그 종일 그게 왔다가 그 하루 2번 면회한다는 얘기는 거기 가 있다는 얘기죠. 이 기본적인 사항을 거의 모른 채 이 저 친박 쪽에서 준 자료만 들고. 예, 그쪽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만 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불리해지고 실패할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신문지 퍼포먼스를 하고 본인이 얼마나 언론에 많이 나왔는지 검색하신 분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국감 얘기 나와서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태블릿 PC 또 들고 나왔어요. 김진태 의원이. 근데 예. 거기 들고 나올 걸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또 후드로 펴가지고. 예. 야, 사실 이 태블릿 PC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예. 결정적인 변곡점이죠. 1년이 됐네요. 10월 24일이었으니까 1년이 됐는데 그런데 이 태블릿 PC에는 실제 증거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결정적인 몇 개가 있는데 네. 그게 나오니까 관계된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최순실, 정호성 다 입을 열었어요. 특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죠. 그때. 그렇죠. 예. 저때 그래서 정치적 자살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나오게 된 거니까 이제 와서는 이 증거 아니더라도 나머지 증거만 가지고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데 지금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태블릿 PC만 없다면은 모든 걸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주민등록증 없애면 사람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은 그 사람에 대한 여러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고 네. 물론 결정적인 증거지만 근데 네. 그거 없어진다 호적 지으면 사람 없어집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달리는 게다가 그 지우는 노력도 매번 실패해요. 지금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제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문 기록을 가지고 그걸 문서를 작성한 기록이다고 네.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죠. 폴더가 만들어진 시점을 가지고 파일이 만드는 시점이라고 주장한다든가. 그러니까 그거 안에 사진 폴더에는 최순실 사진 한 몇 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 열어보면은 이미지가 자동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캐시라고 하는. 그 캐시 파일로 남는데 그걸 갖다 사진으로 혼동해 가지고 사진이 1,000몇백 장 있는데 그중에 최순실 거는 몇 장밖에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가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컴맹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컴맹인데 컴맹이면 가만히 있어야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를 모르는 상태에 모를 정도의 컴맹이다. 혹은 알면서도 친박 진영을 이제 결속시키려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한글 파일을 갖다가 아니 드레스덴 연설이 2014년인데 이제 그걸 이제 2016년 10월 18일 날 열어본 걸로 돼 있는데 그 열어본 그 시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입수한 그 열어본 시각이 오후 5시경인데 그게는 마지막 열어본 시각으로 오전 8시로 나와 있어가지고 9시간 시차가 있었다. 시차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알아봤어요. 전문가에게 네. 물어보니까 한큰뷰어의 그 내부 기록은 네. 그 영국 표준시 그리니지 표준시로 표준시에다가 되기 때문에 9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해줬는데도 아니라고 이제 저희가 2부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 제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아마 지금 친박이 좀 코너에 몰렸지 않습니까? 네. 당내에서도. 그래서 친박 스스로 당내에 있는 친박 코너에 몰린 친박들을 위해서도 그런 주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 침해를 믿고 싶은 노년층에게 봐라 이렇게 JTBC 태블릿이 가짜가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네. 그분들을 향한 언론 플랜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예. 실제 뭐 그런 노년층한테 돌아가는 카톡에는 그렇게 왜 국감에서 벌써 이런 게 나왔다고 조작된 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도 보면은 뭐 그 닐 암스트롱입니까? 예. 달 착륙 안 했더라. 예. 그거 다 조작이라더라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예. 예. 본인이 믿고 싶은 거를 믿으려고 할 때 그 근거가 되라고 예.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니까 서비스를 계속 하는 게 아닌가. 네. 아니면 컴맹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친박들이 노력하는 사이에 그중에 홍준표 대표가 그 서청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박 세력을 척결한다고 서청원 대표 나가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청원 의원 쪽에서 반박을 하기를 무슨 소리냐. 당신이 큰일 났다 홍준표 대표. 당신이 지금 재판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결정적인 당신이 이제 나한테 일종의 로비를 한 거 뭐 증거 있어 이렇게 촉발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미 뭐 언론에 그 후에 또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여의도에서는 그 전에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국회 주변에서는 9월 초로 저는 들었는데 예. 9월 초에 그 지금 문제의 두 분이 예. 만나가지고 홍준표 서청원. 예, 그래서 그쪽에서 홍 대표 쪽에다가 그런 녹취록 사실까지 존재하고 있다. 나를 예. 치려고 하면 나도 치겠다. 가만히 안 있겠다 이제 뭐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격하게 예. 충돌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후에 이미 그때 여의도에서 한번 돌았어요 그때. 예, 그 후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국민의당의 모 인사에게 예. 그쪽에서 녹취록을 줬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예, 진작부터. 이미 이거 이번에 드러나기 전에 저는 전에 들었어요. 여의도 내에서는.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친박들을 홍준표 대표가 쳐내고 그리고 나서 바른정당의 통합파를 끌고 오고 예. 이런 수순에서 이제 첫 뭐랄까요 결단을 내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반박 되책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정치적으로는 둘이 합의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현재 상황은 뭐 사자성어로 하면 풍전등화죠. 풍년동안 바람 앞에 등불 이게 꺼질지 아니면 견딜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네. 마치려고 하다가 요거 코멘트를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어제 네. 청와대 초대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네. 산멸노조 개별 초대에 대해서도 뭐 거절하고 요 대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거기 뭐 사실은 뭐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업무적으로 실무적인 대화가 안 나오더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과 이제 일반 여론입니다. 민주노총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한데 우리가 들릴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이런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어제 국감 중에 그 소식을 접하고 네. 납득이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자세한 내막을 실제 네.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까지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네. 하여튼 납득이 안 됩니다. 뭐 보도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뒷얘기가 좀 있겠죠 아마. 예. 있는데 일단은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하니까 밥 먹는데 델러리 쓰기 싫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노총에서 얘기 먼저 하자. 네.
라고 제안해서 일부를 얘기하는 걸로 하고 뒤에 2부를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참석하는 걸 합의가 됐다 그래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좀 인원수를 늘려가지고 참석하자 하니까 선별 노조도 오자. 그래가지고. 예. 우리는 16개인데 16개 다 가야 되겠다 하고 그거는 그렇게 되면 40-50명 되니까 대화가 안 되니까. 5개 산별만 오라 뭐 이러면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책임이 어디에 있든 그 이유로 안 됐다는 게 저는 참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밥 먹는 게 아니라 대화하는 건데 그러면 대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밥 먹는 문제의 의전이나 격식 때문에 더 중요한 대화까지도 파토가 난다면 파토가 난다면 파토 전문용어 나왔습니다. 전문용어로 썼나요 제가? 네, 순식간에 전문용어가 후루룩 지나갔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예, 저도 민주노총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거벌이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뭐 뒷이야기가 오가다가 자존심이 상했거나 아니면 뭐 생각했던 기준과 다른 점이 있었겠죠. 네. 좀 파악해 주시고. 노사정 대화를 위한 그동안의 과정에 많은 문제 의식을 또는 피해 의식을 민주노총에 가지고 있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좀 대화를 거부하는 식으로 비춰지는 거는 민주노총에게 그거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행위인데요. 그날 뭐 대통령과 만나서 실무적으로 얼마나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징적인 행위인데 어쨌든 아쉽게 됐고 요거는 근데 당사자들 연결해가지고 해보기로 하고 갑자기 또 정의당은 또 가까우니까 민주노총과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님 후원금이 아직도 다 차지 않았다고 하는 애절한 눈빛을 제가 대신 전해드리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사이다 발언의 대표격이신데요. 갑자기 지난 대선 기간에 있었던 뜬금없는 먹거리 논쟁이 떠오릅니다. 사이다만 마시면 배가 고프다. 노회찬 원내대표 후원 계좌도 아직 배가 많이 고프시다고 합니다. 오선영님, 노회찬 의원님 후원금 바로 입금했습니다. 방송 타서 바로 찼을까 봐 걱정하면서 했어요 라고 의견 주셨는데요. 글쎄요, 이게 깨끗하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힘드십니다. 주소희님께서는 공장장 노회찬 대표의 점심 경매하세요 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저는 워렌 버핏은 점심 한 끼 같이 하는데 $100만 돈이 올랐잖아요. 어쩌면 노회찬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분들 중에 좀 같이 모아서 좀 이렇게 점심을 따뜻하게 드실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 노회찬 의원만 해도 힘든데 요즘은 이분까지 핫하시네요.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의 핫해 지난 24일 화요일 3부에 방송됐던 핫해 다시 들어보시죠.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바른정당은 진작에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난리가 났었죠. 예, 난리가 났었고 지금도 난리가 나 있는 중 아닙니까? 지금은 근데 이제 국민의당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야기가 시작됐으니까 이게 합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하태를 먼저 찾아와야지. 하태를 찾아왔어야 된다. 그럼 이렇게 구설수에 안 말리고. 조선일보에 먼저 안 가고. 저한테 와서 이 조언을 듣고 전략 방향 상의를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내부에서 이 좀 공경에 약간 의원들하고 좀 사이가 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힘에 의지해서 내부를 좀 평정하려는 이런 심리가 그거는 이제 홍준표 대표랑 비슷해. 양쪽이. 홍 대표도 지금 내부에서 우군이 없어요. 이번에 한국당도 참 놀라운 게 내가 만약에 한국당에 있었다면 초선 재선 좀 모아가지고 서초에 물러가라. 우리가 몰아내겠다. 이번에는 홍 잘한다. 이런 목소리가 반드시 나와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런 걸 먼저 작업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한국당도 아무도 안 나오죠. 근데 저기도 국민의당도 유사한 안 대표만 급해. 당 대표니까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지도력의 검증도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했다 양쪽 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대표가 마음이 급하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은 사실 저한테도 왔어요. 누가 왔습니까? 우리 손학규 지사가. 국민의당 쪽에서 처음 밝히시는 거네요. 뭐라고? 손 지사가 지금 미국 가셨는데 가시기 한 달 전에. 한 달 전쯤에 오셔가지고 뭐 이게 둘이 식사하고 나오는 걸 목격한 기자도 있어요. 그래 뭔 이야기 했냐 이런 적이 있는데.
그때는 거짓말 하셨겠죠. 그때는 아니면 서로 좋은 이야기 했다 했지. 예. 근데 이제 손 지사가 예. 그때만 해도 합당까지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합당은 아니었고. 합당까지는 안 하고. 힘을 합치긴 합쳐야 되죠. 힘을 합치는데 예. 구체적인 방식은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야기한 게 기억나죠? 2단계 통합론. 예, 예. 2단계 연대론. 예, 예, 예. 정책 연대하고 예. 잘 되면 선거 연대까지 가겠다. 기대만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근데 이제 이게 예. 안 대표가 좀 그걸 착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혹시 이렇게 그 연결선상에서 혹시 그분이 이쪽 최고위원회 와서 넌저시 한번 떠본 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아니 그냥 안 대표랑 상해서 왔다 그랬어요. 아예 아예 안 대표랑 상해서 왔다. 안 대표가 대표 당선된 직후 그날 저녁에 손 지사를 찾아와가지고 예. 저쪽 의견 좀 물어보고 바른정당하고 뭐 같이 하고 싶은데 합당이랑 못 박진 않고. 이거 최초로 공개하는 거네요. 당시에는 예. 제가 구체적인 걸 공개하는 거예요. 안 대표의 의중을 담아서 손학규 전 대표가 왔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워딩을 했나요? 합당이라 안 하고 좀 약간 추상적인 뭐 전략적인 협력, 전략적 동반자 뭐 하여튼 그런 워딩이고. 근데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당대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 지사를 만나는 게 나 개인적인 의미 이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판단해서 밖에서 보기에는 제가 이제 유하고 우리 무대 예. 같이 유승민과 무대하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 이렇게 예. 사전 협의를 했어요. 만나자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있느냐 예. 대신 전할 말이 있느냐 그때 했던 이야기 중에 이제 무대는 예. 이제 무대는 조금 그 융통성이 있어요. 예. 한국당이든 국당이든 다 반대하진 않는다. 예. 근데 이제 무대는 바른정당 홀로 서긴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선 뭐 그건 예. 확고한 생각이었던 거고 예. 그때부터. 근데 이제 왜 국당하고는 왜 안 됩니까 하니까 예. 지난번에 대선 때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 저기는. 어떤 단일화 협상. 네, 단일화 협상. 협상 해보니까 뭐 이렇게 대화가 잘 안 되더라. 김무성 전 대표를 계속 무대라고 하시는 거고. 네, 그리고 별명이죠. 예.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더라. 그쪽은 현실 잘 모르는 그러니까 것 이제 같아요. 그때- 안철수 대표에 대한 코멘트. 그렇습니다. 안 대표가 지지율이 확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대는 그걸 안 거예요. 저거 금방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안 대표가 그걸 알아야 되고 예. 능력 있는 정치인이면 그러면 바로 여기서 단일화를 하자고 했어야 된다. 타이밍상. 근데 꿇어라 이런 식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안 된다. 뭘 잘 모른다. 모른다. 정치를 아직은. 같이 협력하기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 무대는 전망했던 거고 예. 유는 좀 시기상조다. 예. 뭐 이제 이런 입장이었죠. 예. 시기상조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안 대표가 혼자 지금 진도를 많이 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 대표가 여론조사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니까 그것으로 이게 타이밍이 왔다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여론조사도 좀 뜬금없는 게 그 전에 한 3주 전에 여론조사가 언론에 한번 나왔어요. 예. 근데 그 말씀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좀 기다려 들으세요. 내일신문에 예. 각 당 그러니까 2당 3당 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리고 똑같은 여론조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아니 서로 다른 곳에서 한 취지는 여론조사죠. 그러한데 결과는 좀 다른. 결과도 똑같이 나왔어요. 거의 똑같아요? 네. 시너지 효과가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제일 높아요. 네. 합당하니까 20%. 예. 근데 거기 좀 다른 거는 한국당 바른정당 하니까 떨어지는 거로 나왔어요. 예. 그때만 해도. 근데 이번에는 한국당 바른정당 좀 올라가는 거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 3당 합당하면 확 떨어지고 예. 제일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저도 다르구나. 한국당 가는 건 싫어하고 국민의당하고 합치는 거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 그 얘기는 하셨죠. 저도 기억납니다. 그죠. 예. 네. 근데 이게 거의 똑같은 결과가 이번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말씀대로 손학규 전 대표가 그런 의중을 담고 왔으면 안철수 대표가 대표 되기 이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고 대표가 된 이후에는 그런 작업이 어떻게 가능할지를 모색해 왔겠군요. 예리하시네요. 그렇죠. 그날 예리까지야. 당선된 예. 직후에 바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대표되기 전부터 그런 생각. 바른정당과 연대 합당까지는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당 단어가 안 나왔지. 그러니까 연대는 생각을 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가 자유한국당과 탈당파, 그러니까 통합파가 아니라 탈당파가 하는 게 더 맞죠. 지금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이. 탈당파죠. 네, 탈당파들이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더 밀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 타이밍을 그때로 본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그냥 놔두면, 그러니까 제가 안 대표한테 고마운 거 솔직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에서. 왜 고맙냐면 탈당파 불 꺼졌어요. 불이 꺼졌습니까 실제? 많이 꺼졌죠. 왜 많이 꺼졌냐면 탈당파 내분이 일어난 거예요. 탈당파에서도? 내분이. 왜냐하면 이 안 대표가 주호영 대표를 만났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공개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네. 근데 주호영 대표가 사실은 한국당 합당파라고 스스로 말해왔죠. 고백했는데 모두가 다 알고 있고. 사실 협상 창구예요. 네.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창구 중에 하나인데 여러 창구가 있지만 주호영 대표가 저쪽도 만났어. 국당을 만나고 국당과 바른정당은 가치도 같고 뭐 다른 게 별로 없다. 네. 주호영 대표가 마치 적극적인 국당 합당파인 것처럼 보이게끔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 네. 주호영 대표한테. 난 마음 비었다. 네. 대구는 국당 합당 안 좋다. 네. 하지만 난 할 건 정치할 만큼 다 했고 네. 사선했고 이제는 정말 좀 길을 여는 네. 정치 사회에 좀 뭔가를 만드는 주호영 원내대표 이야기입니까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마음 비운 사람이 뭘 못하겠냐. 그러니까 양쪽 다 열려 있다 해서 일종의 제가 볼 때는 폭탄 선언이었어요. 폭탄 선언 맞네요. 한국당 합당파가 네. 국당 합당파를 약간 전향한 느낌?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무대까지도 한번 자기가 교감을 해보겠다. 그걸 오. 그런 있는 순간 저는 이거 확 찌그러졌다 합당파가. 그래서 그게 며칠 전 얘기입니까? 그 이런 논의가 일주일쯤 전 그리고 그 직후에 일주일이요? 그러니까 안 대표 만난 그 다음 날이에요. 네. 그 다음 또 날이고 변했을 거예요. 근데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요? 왜냐하면 주호영 대표가 네. 적극적인 합당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당 합당에서 입장이 변했고 네. 실제로 최고위원회에서 예. 안건 상정하러 가지고 왔어요. 탈당파에서 예. 통추 공식화하자. 예. 안건 상정을 주호영 대표가 막았어요. 그래요? 예? 일주일 전 얘기입니까? 그게 일주일 한 일주일에서 열흘 상간. 근데 또 그 사이에 또 확 될 줄 알았는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또 반대파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통합 안 된다고. 그걸 보고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바뀌지 않았을까요? 안 되겠다, 물론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가자. 정치인의 생각이 우리 내부에니까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당은 원점에서 예. 진도가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논의 수준은 정책연대, 선거연대 요까지 이야기하다가 예. 이제는 통합을 가지고 합당까지도 지금 대화 항목에 들어갔잖아요. 테이블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진도가 나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진도가 빠졌다. 한국당에는 오히려 후퇴한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정치에서 코너 몰리면 보고 싶은 것만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정치하면서 사람이 참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러니까요. 일주일 사이에 지금 그렇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아니 우리 뭐 남지사 뭐 이혜원 대표 그런 일 생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남지사의 스탠스도 약간씩 변한 거 아닙니까? 남지사가 최초로 탈당한 분들 중에 한 분이 가장 강성이었는데 최근에는 일종의 조건부 통합 정도까지는 오신 거 아니에요? 남지사랑 저랑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이게 남지사 생각도 저랑 이제 좀 비슷해지는데 처음에는 한국당에서 한 명도 안 나올 것이다 라고 봤는데 홍서 싸우는 게 둘 다 망하는 길로 가기 때문에 그럼 한국당에 구심이 없어지고 지지율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당으로 출마하고 싶은 지자체 선거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바당국당 연합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중도 보수 대통합.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하고 국민당에서 그렇지. 탈당하고 바른정당 합쳐가지고 큰 한 뭐 40~50명짜리 정당을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히 국면이 전환되고 있고 더 큰 그림 두 당 연대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당과 우리 통합한 제가 이거 중도개혁 대통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통합과 1대1 싸움을 만들 수 있는 지자체 구도를 목표로 가야 된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지금 가야 될 때다. 한국당을 적극적으로 흔들고 거기 괜찮은 사람들
성태형 다시 와라. 다 용서해줄게 다시 와라.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지금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중도 통합 어떤 정당의 필요성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합치자. 그렇죠. 그게 뭐 제3지대 아닙니까? 아 근데 뭐 햇볕 정책 이런 거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는 지엽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남북관계 좋으면 박지원이 뭐 김정은 만나러 갈 수 있고 남북관계 안 좋으면 하태경이 김정은 제거하자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햇볕 종교도 아니고. 방금 욕하시려고 그랬어요. 씨라고. 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갑자기 오늘 너무 오버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이건 혹시 유승민 대표 혹은 김무성 대표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어 이렇게 하실 내용은 없죠? 예, 뭐 김무성 대표 뭐 평소에 하던 이야기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혹시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 이렇게 하실? 아니 주호영 원내대표는 실제로 네. 공개적으로 국당과 바른정당이 차이가 없다. 네. 가치나.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쪽으로 쏠렸다가 이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가운데 정도에 위치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죠. 예,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태경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론됐던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연결을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아니라고 주장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폭로가 많았네요. 네. 자, 하태경 최고위원회 드림대로 될 날이 있기를 제가 기원하고요. 예.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에 고춧가루 부르시네. 지금까지 바른정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요즘 보수 정당 인사가 좀 좋은 말씀 듣기가 어려운 환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작진이 그러는데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도 출연시키지 말라는 상당히 센 문자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게 또 어느새 호감을 표하는 문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00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그대로 소개해드리면요. 호감에서 연민, 동정심까지 갖게 하는 하태. 동정심이라 요즘 왜 그러신지도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예, 1538번님은 하태경 의원이 오늘 하늘을 나시는 것 같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뉴스공장에서만큼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할 수 있는 데가 요즘 잘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안 좋은 마음 있으신 분도 있어요. 이선학님은 뉴스공장 공돌이 공순이들아 정신 차려라. 팬을 할 사람이 없어서 하태경 팬을 하냐는 문자 주셨는데요. 이게 청취자분들도 공돌이 공순이가 되는 건가요? 뉴스공장을 들으면 처음 알았습니다. 네, 어떤 의견이든 좋습니다. 김어준 뉴스공장과 주말 특근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안내 드릴게요. 샵 051 5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거나 카카오톡 TBS 친구 맺기 하시면 무료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TBS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팟빵 게시판 또 페이스북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뉴스의 깊이가 다릅니다. 최고의 뉴스 생산자 김어준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정치 공작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죠. 양지, 요즘 제 이름이 자꾸 이상하게 쓰입니다. 예. 네, 이 사실을 취재한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 인터뷰 지난 25일 수요일 2부에 방송됐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정원이 민간의 여론조작 조직을 별도로 운영해왔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게 네. 요즘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지 박근혜 정부 시절인지 일반인들 머릿속에는 다 댓글 공작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구분이 되고 또 다른 겁니다. 이번에 새로운 게 또 나온 겁니다. 한겨레 20일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약하면 이번에 발견이 됐다고 할 수 없죠. 이거는 추적에 의해서 폭로된 플랫폼
입니까 뭡니까 뭐라 정확히 말하면 이게 기존의 뭡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댓글 여론 공작이 이미 생산된 기사나 포털에 유통되는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그걸 그렇죠. 이제 유통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영향력을 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면 특정 기사에 대해서 정부에 유리한 댓글이 달리도록 하는. 네, 그렇죠. 근데 이 저희가 이제 이번에 밝혀낸 언론닷컴의 경우에는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단계로 온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보수 논객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아카이빙하는 형태로 한 곳에 모으고 일부 기사를 거기서 이제 새로 쓰기도 하고 이 기사가 SNS를 통해서 유통되도록.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기사를 언론을 통해서 만들어내기도 했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자기들이 아예 기사를 만드는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또 모아놓는 창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썼던 기사들 포함해서 보수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네가 유리한 정권에 유리한 관련된 기사나 칼럼 주장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이걸 거기서 뽑아가지고 이제 그렇죠. 링크를 걸어서 댓글 작업을 한 단계 더 이제 업그레이드한 거네요. 이제 미디어 환경의 진화에 발맞춰서 국정원도 발전했다.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언론닷컴입니까? 네, 이름이 언론닷컴인데요. 그 국정원 민간 여론 조작 조직 알파팀을 이끌었던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가 2012년 대선을 3개월 정도 앞둔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고요. 국정원의 지시로 언론닷컴을 만들어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인 2016년 6월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국정원이 소위 이제 보수 논객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사이트나 뭐 아카이빙 그 자료들을 모아놓는 그런 플랫폼일 수도 있다.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국정원 프로젝트였다라는 게 어떻게 밝혀졌죠? 그 알파팀의 한 멤버에게 김성욱 씨가 합류를 제안을 합니다. 이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김성욱 씨는 이 언론닷컴을 만든 분이에요. 홍보 담당자로 좀 합류를 해라. 근데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결과 이제 그 알파팀 멤버 중에 그분이 제일 인터넷에 밝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이트 구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알파팀 내에서도 제일 그 알파팀도 설명해 주셔야죠. 짧게. 알파팀은 국정원이 최초로 이제 댓글 여러 공작을 하는 것을 실험했던 민간 조직이고 김성욱 씨는 지금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밝혔듯이 그 외곽팀장 중에 한 명으로 활동을 그런데 했었는데요. 그 알파팀 중에 한 분이 김 대표에게 그런 제안을 하고 김 대표는 또 그 알파팀 중에 인터넷을 잘 알던 사람에게 당신이 홍보팀장을 해보지라고 제안을 했더니 이분이 이제 사이트를 좀 들여다 보니까 운영자도 없고 이게 어디서 운영하는지 돈이 어디서 났는지 돈이 어디서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확인이 전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보수 논객 70여 명이 참가를 하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알파팀이 이 언론닷컴이 어디서 운영이 되는 거냐. 돈 어디서 나오냐. 네, 물어봤더니 이 김성욱 씨 말이 나라 뒤집어지는 거 보고 싶으면 국정원에서 운영한다고 말하고 다니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알겠다고 했더니 김성욱 씨가 재차 너 이거 어디 가서 말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닙니다. 함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시에 이제 주고받은 카톡을 저희가 이제 입수를 했습니다. 직접 듣기도 했고 그게 카톡으로도 남아있다. 국정원에서 운영한다는 얘기가. 별일을 다 했네요. 예. 근데 여기에 참여한다는 76명으로 지금 밝혀졌는데 어떤 분들입니까? 뭐 한국 사회에서 보수 관련한 글을 쓰는 분은 다 포함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뭐 보수 논객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을 비롯해서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이 확인이 되고요. 뭐 우익 논객으로 이름났던 소설가 복골 씨, 그다음에 지금 국정원과 뉴라이트의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양동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뭐 송복 연세대 교수, 뭐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전원책 변호사,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지금 KBS, MBC 현직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하고 있는 강규영 명지대 교수, 김강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조우석 평론가, 뭐 차기한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여기에 필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국정원에서 하니 여기다 글을 쓰세요라고 제안을 받지는 않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개입 여부 국정원이 어디까지 개입됐는지를 어느 선까지 알았는지들은 확인이 필요한데 운영자들이야 뭐 알았겠지만 저희 제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몰랐을 수 있는데 간접적으로는 모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중간 책들이 다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성욱 씨가 담당하는 76명을 다 섭외한 게 아니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에 합류했는지가 다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았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그 중간에 누군가가 섭외해서 한 5명 정도를 섭외했을 수도 있고. 근데 공장장도 아시지만 글 쓰는 사람 76명을 한 사이트에 섭외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각자 소속들도 있고 자기 이름값도 있고 자기 홈페이지가 있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분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이트를 저희가 이제 3,100개 글 정도를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모두 비슷한 사진을 다 여기다가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기획을 하고 작업을 했다는 건데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자존심 센 분들이 뭐 이런 것들은 좀 해서 간접적으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했을 거다 이렇게 그 제보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이제 추정이군요. 네. 그 추정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게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미디어 영역에 있으면 다들 금방 이해할 텐데 이런 정도의 이름값이나 자기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특정 매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죠. 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발 옆으로 가서 네. 네. JTBC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옆으로 가는데 뒤로도 갑니다. 저희는. 네. 네. 점프도 하고. 근데 앞으로 이걸로 해야 되겠다. 한 발 점프가 좋네. 예. 점프 좋죠. 한 발만 가면 뭐 합니까? 비약. 예. 점프 혹은 비행 네. 해가지고 예. 한 발 비행해서 2발 다 떼고 비행해가지고 이게 확인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항이 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목적성을 가지고 만든 사이트고 목적성을 어느 정도 동의하고 모인 분들이면 그리고 국정원이 직접 개입했으면 국정원이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끌고 가기 위해서 네. 댓글도 달고 하잖아요. 예. 특정 사건이 있을 때 이 사이트에서 특정 주장의 글들만 쫙 나왔느냐.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남아있는 글 3,100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글이 증폭하는 시기가 딱 3번 있습니다. 아, 3번. 이 기간 중에 언제냐면 대선 직전. 그러니까 대선 그건 너무 직전에 당연하고. 예, 당연하고 그다음에 2013년 3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는데요. 네. 이 기간에 갑자기 글들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거 뭐 국정원 관심사니까 또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2014년 이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해 말에 정윤회 씨가 이제 비선 실세다 이런 논란이 요거 중요하네요. 요거는. 들어왔는데 네. 그 3차 핵실험 이후에 좀 잠잠하게 운영이 되다가 이 시기에 갑자기 또 글이 확 증폭이 됩니다. 어떤 류의 글입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기에는 어떤 게 나오냐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 정책을 막 홍보하는. 그러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패턴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때는 박근혜, 문재인,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한 글들이 당연히 많고 3차 핵실험 때는 뭐 종북이라든지 북한 핵 문제 얘기가 많은데 이 시기가 되면 박근혜 정부의 당시 정책들 뭐 여러 가지 박근혜 정부 잘하고 있다. 네, 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글이 갑자기 이제 확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이네요. 예. 지금 현재 김 대표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국정원으로부터. 김 대표는 국정원 그 외곽팀장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 아무런 연락도 받고 있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다각도로 그래서 이 사이트에 운영진에게 메시지도 보내보고 전화도 하고 뭐 했는데 일단 김성욱 대표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이 사이트에 관계자들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뭐라고 합니까? 국정원은 2012년 대선 전후로 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뭐 자기가 담당이 아니면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이것은 국정원이 한 것으로 보인다. 정도의 워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담당자는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고. 네. 근데 그 국정원 저희가 취재한 국정원 관계자는 당시에 인터넷 팀이 있었고 인터넷 팀이 인터넷 언론이나 인터넷 여론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고서를 올렸었고 그 최소한 2명 이상이 인터넷 팀에서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 인터넷 팀에 변희재를 전담하는 그러니까 변희재 씨를 전담하는 담당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변희재 씨가 쓰는 글이라든지 활동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기자들은 아이오라고 부르는데 그 아이오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활용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담당관이 있었다는. 네. 저는 감시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감시도 하고 사찰도 하고 담당도 하고. 네. 저는 그 숫자는 제가 이기네요. 저는 5명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 조진. 그 팀이 그 팀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감시하고 저쪽은 지원하고. 5명이 있었다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뭐 저는 사실관계는 확인을 안 해봤고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정봉주 의원이 이제 BBK 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래서 좀 다들 면회를 갔는데 저하고 조진우 기자만 안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되는데. 면회가 면회가. 자체가.
모두 다 되는데 이 두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시 서울구치소장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안 되냐고 그랬더니 구치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화에 방해가 된다. 뭐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뭐 무슨 말인지 나중에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예. 듣고 보니까 막 설득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교화에 방해가 되긴 되지. 애초 교화가 안 될 뿐이긴 한데. 뭐 이 언론닷컴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여론 공작이 진화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단서인데요. 그러니까 이전 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발맞춰서 직접 보수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리고 국정원의 공작 목표도 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실제 그게 지금까지 아까 그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일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일이고 오히려 진화하고 업그레이드였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고 그 구체적 사례가 처음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도 지금 이명박 정부 때 거는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거는 거의 안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좀 진상 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론 공작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저희가 보도. 알겠습니다. 그런 보도가 시작되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여론 공작의 사례로 첫 번째 등장한 게 국정원이 직접 보수 농객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이트를 운영했다. 언론닷컴 아직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지금은 폐쇄됐죠. 네, 블로그들이 나와요. 서브 블로그들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21 김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말 특근은 친절한 AS죠. 평일에는 공장장의 불친절한 AS. 공장장과 달리 친절하게 AS 해드리고 있는데요. 7156번님께서 하태경 의원 머리 염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문자 주셨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태경 최고위원하고 김어준 공장장이 내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댓글 공작을 했던 게 6개월 이내에 사실로 밝혀지면 둘 중 한 사람이 화려한 색깔로 머리를 염색하기로 했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박근혜 정부 국정원도 정치 공작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고 국방부의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 재조사 TF 중간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도 관련 사실이 있었다라고 확인됐거든요. 이거 아무래도 하태경 의원이 염색을 하셔야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긴 합니다. 공장장의 머리털과 수염을 갈색으로 염색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아쉬움이고요. 네, 뉴스공장 주말 특근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였고요. 늘 그렇듯 저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간 다시 꼭 나타납니다. 고맙습니다. 컴맹 중에서도 심각한 수준의 컴맹인데 컴맹이면 가만히 있어야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건지를 모르는 상태 모를 정도의 컴맹이다. 혹은 알면서도 친박 진영을 이제 결속시키려고 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글 파일을 갖다가 아니 드레스덴 연설이 2014년인데 이제 그걸 이제 2016년 10월 18일 날 여러 번 걸로 돼 있는데 그 여러 번 그 시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입수한 그 여러 번 시각이 오후 5시경인데 그게는 마지막 여러 번 시각으로 오전 8시로 나와 있어가지고 9시간 시차가 있었다. 시차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미리 알아봤어요.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한컴뷰어의 그 내부 기록은 그 영국 표준시 그리니지 표준시로 되기 때문에 9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해줬거든요. 해줬는데도 아니라고 이제 저희가 2부에서도 한번 다뤘는데 큰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 제 생각에는 그걸 가지고 아마 지금 친박이 좀 코너에 몰렸지 않습니까? 당내에서도. 그래서 친박 스스로 당내에 있는 친박 코너에 몰린 친박들을 위해서도 그런 주장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인권 침해를 믿고 싶은 노년층에게 봐라 이렇게 JTBC 태블릿이 가짜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분들을 향한 언론 플랜일 수도 있죠. 그렇죠. 실제 뭐 그런 노년층한테 돌아가는 카톡에는 그렇게
국감에서 벌써 이런 게 나왔다고 조작된 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도 보면은 뭐 그 닐 암스트롱입니까? 달 착륙 안 했더라. 그거 다 조작이라더라. 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본인이 믿고 싶은 거를 믿으려고 할 때 그 근거가 되라고 자신들의 지지 기반이니까 서비스를 계속 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컴맹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인 상황인데. 근데 이렇게 친박들이 노력하는 사이에 그중에 홍준표 대표가 그 서청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친박 세력을 척결한다고 서청원 대표 나가라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을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서청원 의원 쪽에서 반박을 하기를 무슨 소리냐. 당신이 큰일 났다. 홍준표 대표. 당신이 지금 재판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결정적인 당신이 이제 나한테 일종의 로비를 한 거 뭐 증거 있어. 이렇게 촉발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이미 뭐 아직 다 차지 않았다. 갈 길이 멉니다. 혹시 갈 길이 일단 국감에서 신문지 깔고 누우셔가지고 화제가 됐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바로 검색해 보셨죠? 바로 검색한 게 아니고 그 질문하고 점심 시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오후에 누가 이제 그 옆에 정천 의원이 그 지금 실검 1위다라고 이제 저보고 알려줘가지고 열어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열어봤는데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그거 검색하는 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죠. 문제는 안 되죠. 정청래 의원은 본인 발언하기 전부터 검색해가지고 발언하고 나서 얼마나 변했나 끊임없이 검색하시는 분인데 어쨌든 요 퍼포먼스를 하신 이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해외 컨설팅 업체를 이용해가지고 여론 플레이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의식하지 않고 준비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올해 8월 31일 날에 부산 고법에서 너무 좁다라고 이렇게 그 손해배상 청구한 사람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3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그 지불하라 돼가지고 이렇게 줄 소송이 이어지면 한 700억 이상 정부가 물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제 한번 따져야 되겠다 이랬는데 뭐 신문지까지는 준비 안 했지만 이 내용을 이제 거론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이런 사람들은 10배 이상의 면적을 쓰고 있는 그리고 밑에는 또 온돌까지 깔려 있는 전기 온돌까지 이제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이 뭐 인권 침해라고 얘기하니까 그 귀하가 할 얘기가 아니다. 귀하가 할 얘기가 아니다. 오히려 이 관밀 수송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때 가석방 요건을 강화해가지고 그래서 석방을 갖다가 적게 한 거예요. 그 전보다도. 그래서 더 많아져가지고 지금 1.6, 1.7배 그 정원의 이상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뭐 여러 명 있는 방에서는 신문지 한 장 정도 공간밖에 안 나온다 한 사람당. 거기서 이제 한 사람에게 그 1인용 매트를 지급하거든요. 3단 이렇게 펼치면 두터운 요가되는 두께 한 5cm 이상의 그 매트를 지급하는데 그 매트에 2명이 잡니다. 2명이 자요? 1인용 매트에 2명이 자요. 그러니까 1인용 매트가 석장 깔린 방에 6명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다. 근데 그게 원인 제공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은 혼자서 1인용 매트 5개 깔고 자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허리 아프다 그래가지고 2장씩 겹쳐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로 온도를 해줍니까? 사실 그 교도소 안에서 저도 있어봤지만은 교도소 안에서는 겨울에 바닥이 춥잖아요. 그 머리맡에 물 담가두면은 그 이제 물 한 그릇 놔두면 그 아침에 보면 얼어 있거든요. 그래서 뜨거운. 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주말 특근 오늘 진행을 맡은 양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촛불 집회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이었죠. 첫 집회에 3만 명이었던 참석자들 2주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탄핵안 표결 직전 6차 집회에는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함께했습니다. 총 23번 진행된 집회에 모두 1680만 명이 함께하셨는데 이건 한국 인구 3분의 1에 맞먹는 숫자라고 합니다. 참여 인원도 놀랍지만 단 한 건의 폭력도 사고도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것이 정말 대단합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 평화 집회에
해외에서도 찬사가 쏟아졌고요. 독일 인권상 올해의 수상자로 촛불 집회에 참가했던 대한민국 국민이 선정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10월 28일 토요일 뉴스공장 주말 특근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제 코너를 밀어내고 자리를 꿰차셨지만 저도 미워하지 않는 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는 어떤 어록을 쏟아냈을까요? 10월 25일 수요일 3부에 방송됐던 노르가즘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고 인기 코너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다스송 들으셨죠? 예. 아침마다 저희가 이 송을 틀고 국민 체조하듯이 어깨를 펴고 근육을 푼 다음에 이 노래가 이 음악이 독일에서도 유행이 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독일어로 다스가 뭔가 하면은 디스거든요. 디스. 예. 바스 이스 다스 하면 what is this 이래 되는 게 다스가 누구 겁니까 하면 이게 누구 겁니까? 이제 독일어는 그렇게 되니까. 다스 누구 겁니까? 물어보셨죠? 국감장에서. 저 대검 때 검찰총장에게 물어보려고. 아직 아끼고 계시군요. 예, 아끼고 있습니다. 아끼고 계신데. 답변 준비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 저희가 후원금 다 찬 줄 알고 후원금을 안 내가지고 후원금이 텅텅 비었다. 혹시 방송 나와서 전화 좀 왔습니까? 전화는 많이 왔습니다. 네. 전화만 오고 돈을 안 내고. 아니요. 전화도 오고 뭐 전화 거신 분들은 다 이렇게 고맙게 또 보내주신 것 같고요.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안찼군요. 언론에 그 후에 또 보도도 됐습니다만은 여의도에서는 그 전에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국회 주변에서는 9월 초로 저는 들었는데 9월 초에 지금 문제의 두 분이 만나가지고 홍준표 서청원. 그래서 그쪽에서 홍 대표 쪽에다가 그런 녹취록 사실까지 존재하고 있다. 나를 치려고 하면 나도 치겠다. 가만히 안 있겠다.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격하게 충돌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 후에 이미 그때 여의도에서 한번 돌았어요 그때. 그 후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국민의당의 모 인사에게 그쪽에서 녹취록을 줬다. 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진작부터. 이미 이거 이번에 드러나기 전에 저는 전에 들었어요. 여의도 내에서는 지금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친박들을 홍준표 대표가 쳐내고 그리고 나서 바른정당의 통합파를 끌고 오고 이런 수순에서 이제 첫 결단을 내린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반박 되책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정치적으로는 둘이 합의해가지고 그냥 조용히 현재 상황은 사자성어로 하면 풍전등화죠.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이게 꺼질지 아니면 견딜지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갑자기 생각나서 이제 마치려고 하다가 요건 코멘트를 한마디 들어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어제 청와대 초대를 거절했지 않습니까? 산멸노조 개별 초대에 대해서도 거절하고 요 대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거기 사실은 가서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업무적으로 실무적인 대화가 안 나오더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과 이제 일반 여론입니다. 민주노총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요식행위에 불과한데 우리가 들릴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입장이 상충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어제 국감 중에 그 소식을 접하고 납득이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자세한 내막을 실제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까지 지금 해놓은 상황이고요. 하여튼 납득이 안 됩니다. 보도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좀 뒷얘기 좀 있겠죠 아마. 있는데 일단은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자 하니까
밥 먹는데 델러리 쓰기 싫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민주노총에서 얘기 먼저 하자. 라고 제안해서 일부를 얘기하는 걸로 하고 뒤에 2부를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는 참석하는 걸 합의가 됐다 그래요. 처음에는. 예.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는 좀 인원수를 늘려간 물을 갖다가 플라스틱 통에 넣어가지고 그 수건으로 감아가지고 그걸 껴안고 추니까. 껴안고 이제 그 난방을 유지하는데 바닥에다가 온도를 깔아놨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오늘 여기 처음 제가 공개를 하는데 전용 접견실이 있어요. 따로 전용 접견실을 만들어줬어요? 예, 변호사 접견실을 갖다가 변호사 접견실이 부족해가지고 변호사 접견을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만 쓰는 전용 접견실. 언제나 와서 쓸 수 있어요. 대기 없이. 사실상 뭐 그 종일 그게 왔다 갔다 그 하루 2번 면회한다는 얘기는 거기 가 있다는 얘기죠. 이 기본적인 사항을 거의 모른 채 저 친박 쪽에서 준 자료만 들고. 예, 그쪽 변호사로부터 받은 자료만 가지고 했다고 그럽니다.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오히려 불리해지고 실패할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신문지 퍼포먼스를 하고 본인이 얼마나 언론에 많이 나왔는지 검색하신 분입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국감 얘기 나와서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태블릿 PC 또 들고 나왔어요. 김진태 의원이. 근데 거기 들고 나올 걸 예상이라도 하셨는지 또 후드로 펴가지고. 예, 사실 이 태블릿 PC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맞습니다. 예. 결정적인 변곡점이죠. 1년이 됐네요. 10월 24일이었으니까 1년이 됐는데 그런데 이 태블릿 PC에는 실제 증거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결정적인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나오니까 관계된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최순실, 정호성 다 입을 열었어요. 특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정을 해버렸죠. 그때.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 자살이라고 제가 표현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나오게 된 거니까 이제 와서는 이 증거 아니더라도 나머지 증거만 가지고 얼마든지 입증이 가능한데 지금도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태블릿 PC만 없다면은 모든 걸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주민등록증 없애면 사람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은 그 사람에 대한 여러 증거 중에 하나일 뿐이고 물론 결정적인 증거지만 근데 그거 없어진다 호적 지으면 사람 없어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매달리는 게다가 그 지우는 노력도 매번 실패해요. 지금 태블릿 PC가 조작됐다고 제기했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 말도 안 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문 기록을 가지고 그걸 문서를 작성한 기록이다고 이렇게 한다거나 이제 그런 거죠. 폴더가 만들어진 시점을 가지고 파일이 만드는 시점이라고 주장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안에 사진 폴더에는 최순실 사진 몇 장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 열어보면은 이미지가 자동으로 남잖아요. 그렇죠. 캐시라고 하는. 그 캐시 파일로 남는데 그걸 갖다 사진으로 혼동해 가지고 사진이 1,000몇백 장 있는데 그 중에 최순실 거는 몇 장밖에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가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